최근 미국과 독일이 작정하고 새로운 괴물 로켓포를 내놓았습니다. 이름하여 지마스입니다. 과거 우리가 독자적인 다연장 로켓을 개발할 때 기술 이전을 통제하며 철저히 외면했던 서방 강대국들이 이제야 부랴부랴 화력을 2배로 늘린 차륜형 무기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뼈를 깎는 노력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K239 천무를 완성한 대한민국의 성구안이 얼마나 위대한지 증명되는 순간입니다. 방산 강국들이 자존심마저 버리고 합작할 만큼 다급해진 전장의 현실 속에서 과연 우리는 어떤 경제적 군사적 배를 지고 있을까요? 미국의 방위산업 전문 매체인 디펜스 뉴스는 록히드 마틴과 라인메탈이 공동 개발한 지마스의 등장 배경을 심도 있게 분석했습니다. 이 책에는 전장에서 성능이 검증된 하이마스와 M270 다연장 로켓의 장점만을 취합해 만든 차세대 타격 자산으로 평가받습니다. 하이마스는 발사포드가 하나뿐이라 기동성은 뛰어나지만 밀집된 화력을 투사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반면 M270은 2개의 포드를 탑재해 화력은 강력하지만 무거운 궤도형 차량이라 유지보수 비용이 천문학적이며 전진 속도가 매우 느립니다. 서방의 군사 전문가들은 현대전에서 생존하려면 빠른 바퀴로 이동하면서도 막대한 화력을 한 번에 쏟아부어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그래서 독일의 튼튼한 전술 트럭 위에 미국의 하이마스에 달린 포드 2배짜리 발사대를 얹은 지마스가 탄생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무기의 화려한 성능 지표 이면에 숨겨진 자본의 흐름을 정확히 읽어내야 합니다. 현대의 전쟁은 곧 돈과 자원의 극단적인 소모전입니다. 현재 환율 기준으로 하이마스 체계 1문을 도입하는데 약 65억 원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강철로 만든 발사대의 가격이 아니라 한 번 쏠 때마다 연기처럼 사라지는 탄약의 가격입니다. 미국이 자랑하는 GML RS 유도로켓 한 발의 가격은 하나로 약 2억 3천만 원에 달합니다. 하이마스가 한 번 포문을 열어 6발을 발사하면 순식간에 14억 원이 공중으로 흩어집니다. 만약 화력을 2배로 늘린 지마스가 12발을 동시다발적으로 쏘게 된다면 단 한 번의 타격에 무려 28억 원이라는 막대한 혈세가 증발하는 무서운 비용 구조입니다. 유럽의 군사 매체인 유러피안 시큐리티 앤 디펜스는 이번 합작을 두고 유럽과 미국의 절묘한 이익공유 모델이라고 날카롭게 평가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독일은 약 145조 원 규모의 특별 방위기금을 조성하며 대대적인 군비 증강에 나섰습니다. 독일의 방산업체 라인메탈은 이 막대한 자본을 자국으로 끌어오기 위해 고성능 군용 트럭을 제공하며 전체 사업의 지분을 확보했습니다. 동시에 미국의 록히드 마틴은 유럽 전역에 자사의 비싼 유도 로켓을 계속해서 팔아치울 수 있는 안정적이고 거대한 소비 시장을 굳건히 다졌습니다. 결국 지마스의 탄생은 군사 전술적 요구를 넘어 거대한 국방 예산을 나누어 갖기 위한 거대 방산 자본들의 치밀한 사업적 결단입니다. 이러한 서방 세계의 다급한 움직임과 자본의 이동을 지켜보면서 우리는 과거의 뼈아픈 역사를 다시 한번 되짚어보게 됩니다. 199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대한민국은 북한의 장사정포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의 M270 체계를 막대한 달러를 지불하고 수입해야만 했습니다. 당시 우리는 자주국방을 위해 핵심 기술 이전을 간절히 요청했습니다. 돌아온 대답은 언제나 차갑고 단호한 거절이었습니다. 강대국들은 우리를 무기 소비국으로만 취급하며 한국의 제조 기술을 한동안 무시했습니다. 더 쉽게 말해 한국은 자신들이 기술을 줘도 만들지 못할 것이라고 단정지은 것입니다. 이 때문에 꽤 오랫동안 우리는 다른 나라의 기술적 우위를 무기로 철저한 갑질을 당해왔습니다. 엄청난 비용을 지불하고도 고장난 부품 하나 마음대로 뜯어보지 못하는 서러움을 현장의 군인들은 피눈물로 겪어야 했습니다. 이러한 처절한 분노와 쓰라린 경험이 바로 오늘날 대한민국 방위산업을 세계 최정상으로 일으켜 세운 가장 강력한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을 비롯한 국내 주요 언론들은 최근 전세계적인 정밀유도무기 공급 부족 사태 속에서 한국의 방산 수출이 폭발적으로 급증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글로벌 무기 시장의 거대한 지각 변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미국과 독일이 이제야 현대전의 교훈을 깨닫고 부랴부랴 차륜형 12연장 발사대인 지마스를 만들고 있을 때 대한민국은 이미 완벽한 해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무려 10여 년 전부터 놀라운 성견지명을 발휘해 K239 천무를 묵묵히 개발하고 실전 배치까지 완벽하게 완료했습니다. 천무는 서방 강대국들이 이제야 구현하려는 차륜형 고기동성과 12발의 막대한 정밀 타격 능력을 이미 완벽하게 갖추고 있는 명품 무기체계입니다. 기술을 통제하던 강대국들이 뒤늦게 내놓은 기획 상품보다 우리가 피땀 흘려 만든 체계가 전 세계 시장에서 훨씬 더 빠르고 강력한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는 역사적인 역전극입니다.
이제 무기의 재현과 숫자를 통해 우리가 얼마나 압도적인 위치에 서 있는지 비교해보겠습니다. 미국과 독일이 자랑하는 지마스의 핵심 타격 자산은 결국 미국의 GMLRS 로켓입니다. 이 로켓의 최대 사거리는 약 80km 수준이며 매우 뛰어난 정밀도를 자랑합니다. 분명 훌륭한 무기임에는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한 발당 2억 3천만 원이라는 살인적인 가격표가 단점으로 작용합니다. 반면 우리의 K239 천무가 사용하는 239mm 유도 로켓은 동일하게 80km 이상의 사거리를 정밀 타격하며 오차 범위는 15m 이내로 미군 체계와 동등한 세계 최고 수준의 명중률을 보여줍니다. 가장 치명적인 차이는 바로 작전 지속을 결정짓는 경제성입니다. 천무의 유도 로켓 한 발 가격은 약 1억 5천만 원 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동일한 적의 목표물을 파괴하는 데 들어가는 막대한 국방 비용을 절반 가까이 획기적으로 낮춘 것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무기 체계의 유연성 측면에서도 대한민국 천무의 우월성은 명백한 데이터로 증명됩니다. 지마스는 미국의 227mm 로켓과 에이테크음스 전술 탄도미사일 운용에만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반면 우리의 천무는 130mm 무유도 로켓부터 227mm 기존 로켓은 물론이고 239mm 전용 유도 로켓을 비롯해 사거리 290km에 달하는 전술 탄도미사일 우레까지 모두 쏠 수 있는 전천후 맞는 플랫폼입니다. 하나의 발사대에서 전장에 급변하는 상황과 넉넉하지 않은 예산에 맞춰 다양한 구경의 탄약을 자유롭게 선택해 사용할 수 있는 경제적 타격 구조를 완성한 것입니다. 전 세계 포병 장교들과 국방부 가요들이 천무의 카탈로그를 보고 경악을 금치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경이로운 무장 호환성과 압도적인 가성비 때문입니다. 더욱 깊이 들어가면 이는 결국 각 국가의 산업 생태계와 평범한 국민의 삶에 직결되는 거대한 자본 흐름에 관한 문제입니다. 만약 유럽 국가들이 지마스를 대량 도입해 포격전을 벌인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트럭의 외관은 독일의 공장에서 만들어지지만 가장 많은 이윤이 남는 핵심 소모품인 정밀 유도 로켓은 전량 미국 로키드 마틴의 독점적 수익으로 돌아갑니다. 유럽의 평범한 납세자들이 피땀 흘려낸 세금이 고스란히 태평양을 건너 미국 거대 방산업체의 근거를 불리는 구조로 영구히 고착화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전혀 다릅니다. 우리 군이 천무를 운용하며 소비하는 막대한 탄약의 비용은 이런 한 푼 빠짐없이 국내 방산기업들의 매출로 든든하게 잡힙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비롯한 수많은 국내 중소 협력업체들의 공장 가동률을 최대치로 높이고 창원과 대전 등 핵심 산업 지역의 경제를 뜨겁게 활성화하며 수만 명의 양질의 일자리를 지켜내는 경제 굳건한 선순환고리를 완성했습니다. 무려 95% 이상의 압도적인 부품 국산화율을 치열하게 달성했기에 가능한 국가적 기적입니다. 적의 심장부를 파괴하기 위해 공중으로 거침없이 쏘아 올리는 자본조차 우리 국민의 얇아진 지갑을 채우고 국가 산업의 핏줄을 살리는 소중한 영양분으로 쓰이는 완벽한 자립경제를 쟁취한 것입니다. 이러한 눈부신 성과의 이면에는 뼈를 깎는 고통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2000년대 후반 자주국방을 위해 자체 다연장 로켓 개발을 결심했을 때 국내외 수많은 군사 전문가들은 매우 회의적인 반응을 쏟아냈습니다. 이미 미국이라는 거대한 방산 권력이 세계 시장을 완벽하게 장악한 상황이었습니다. 굳이 천문학적인 개발비를 무리하게 들여 실패의 치명적 위험을 감수할 이유가 없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거셌습니다. 하지만 우리 연구진들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차가운 철판에 매달렸습니다. 특히 유도 로켓의 핵심인 정밀 항법 장치와 소형 고체 로켓 모터를 독자적으로 완성하는 과정에서 수십 번의 끔찍한 폭발 사고와 참담한 발사 실패를 겪어야만 했습니다. 파편이 무섭게 튀고 불길이 거세게 솟구치는 척박한 국내 시험장 속에서도 훌륭한 엔지니어들은 묵묵히 깨진 파편을 주우며 데이터를 수집하고 설계를 독하게 수정했습니다. 누구도 선뜻 가르쳐주지 않는 최첨단 기술의 거대한 장벽을 맨몸으로 거칠게 부딪혀 마침내 산산조각낸 눈물겨울 사투였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와 방산기업 그리고 현장의 이름 모를 엔지니어들이 오직 자주국방이라는 단 하나의 숭고한 목표를 향해 뚝심 있게 밀어붙였습니다. 그 위대한 결과물이 마침내 세계 무기 시장의 판도를 거칠게 뒤흔드는 괴물 로켓포 천무로 세상에 빛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는 오직 적을 죽이는 군사력을 기계적으로 강화한 것에 그치지 않고 포기를 모르는 대한민국의 지독한 산업적 근성과 끈질긴 저력을 전 세계에 가장 확실하게 증명한 위대한 승리입니다. 우리가 먼저 피 흘려 개척해 놓은 길을 서방의 오만한 군사대국들이 뒤늦게 허겁지겁 쫓아오며 자신들의 무기가 더 세련되었다고 구차하게 변명하는 통쾌한 영국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방위산업은 이제 방어용 무기나 조립해 생산하던 이름 없는 하청기지를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글로벌 군사전략의
세계 새로운 트렌드를 가장 먼저 제시하고 이끄는 최상위 설계자이자 포식자로 당당히 등극했습니다. 우리 국민의 피와 땀으로 일궈낸 이 거대한 군산복합체의 성취가 어떻게 세계의 자본 지도를 역동적으로 바꾸고 있는지 벅찬 자부심을 가슴 깊이 느껴도 참으로 좋은 영광스러운 순간입니다. 다음은 25년 9월 29일 폴란드 후방에도 천무 대량으로 배치한 이후 영상입니다. 폴란드는 애초 하이마스를 주력으로 삼으려 했지만 미국의 납기 지연과 기술 이전 거부로 계획이 틀어졌습니다. 그 빈틈을 한국의 천무가 빠른 속도로 메우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폴란드 국방부 장관이 직접 SNS를 통해 후방 예비사단에도 천무를 배치했다는 사실을 공개했을 때 이는 단순한 시험 배치가 아닌 체계적 전력 전환임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었습니다. 바르샤바 서쪽의 후방 지역에까지 한국 무기를 깔아놓았다는 것은 곧 위기 상황에서 신속히 전선 재배치가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루브스키 포병여단에는 한 번에 무려 8문이 공급됐는데 이는 과거 몇 문씩 나눠 도입하던 흐름에서 2배 이상 가속화된 수치입니다. 그 배경에는 한국에서 직수출한 발사대와 폴란드 현지 전술 차량을 빠르게 통합하며 쌓은 경험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초반에는 약 1년간의 검증 과정이 필요했지만 성능 인증이 끝난 이후 현지 조립 속도가 급격히 높아진 것입니다. 해외에서도 주목했습니다. 영국의 제인스는 한국이 보여준 신속 공급 능력을 자 세계대전 당시 미국의 군수 지원 능력에 견줄 정도라고 평가했습니다. 방산 역사에서 이렇게 빠른 공급 속도를 보여준 사례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폴란드가 하이마스를 주문한 지 수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20여 기 남짓만 배치된 반면 한국의 천무는 계약 체결 후 불과 1, 2년 만에 수십 기가 실전 배치되었습니다. 폴란드의 대표적 군사 매체인 디펜스 24도 천무는 임시 대안이 아니라 로켓탄 현지 생산과 기술 이전까지 포함한 장기 파트너십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즉, 단순히 장비만 빌려 쓰는 것이 아니라 폴란드의 산업 기반 자체를 바꿔놓는 구조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차별점은 탄약 자급입니다. 천무는 80km급 유도 로켓부터 290km급 전술 탄도미사일까지 발사가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폴란드는 이미 하나와 협력해 로켓탄 생산 공장을 세우고 있으며 이 3년 안에 본격 양산이 시작되면 연간 수십만 발을 비축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이 부분이야말로 하이마스와의 가장 큰 차이입니다. 미국은 로켓탄 기술 이전을 꺼려왔고 실제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사용 제한을 걸며 불신을 키웠습니다. 반면 한국은 GPS 항제밍을 강화한 최신 탄두를 공급하고 폴란드가 직접 생산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전시 소모전에 대비한 현실적인 대안으로 폴란드가 선택한 이유가 분명해지는 대목입니다. 현장에서 체감되는 가장 큰 변화는 전력 가용성의 속도입니다. 한화가 2023년 초 첫 발사대를 인도한 이후 2025년 상반기까지 총 126문이 이미 폴란드로 납품되었고 그 가운데 72문이 2025년 한 해에만 들어왔습니다. 이 숫자가 말해주는 것은 분명합니다. 발사대 물량 확대뿐 아니라 전술 편성의 재배치 속도가 획기적으로 올라 후방 예비 부대까지 즉시 전력화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차량과 화력의 호환성이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한국에서 출하된 발사대는 폴란드의 젤츠 8x8 차체에 장착되었고 WB그룹의 토파즈 자동화, 사격 통제와 포넷 통신망과 결합되었습니다. 이 통합 작업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부대별 전개 시간이 크게 단축되었고 동시에 현지 엔지니어들이 축적한 노하우가 곧바로 조립 라인에 반영되어 생산 속도를 다시 끌어올리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제 한국산 천무는 더 이상 값싼 대체제가 아닙니다. 단기간에 대량 공급이 가능하고 탄약 자급이 보장되며 동맹국의 산업 기반까지 바꿀 수 있는 전략적 무기로 자리 잡았습니다. 과거 유럽에서 문턱조차 넘지 못하던 한국산 무기가 이제는 유럽 안보를 떠받치는 핵심 전력으로 평가받고 있는 현실. 이것이 바로 한국 방산이 보여준 극적인 반전이며 우리에게 자부심을 안겨주는 새로운 역사입니다. 탄약 공급은 전력화에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폴란드가 천무와 함께 주목한 부분도 바로 이 점입니다. 천무의 대표적인 유도탄인 CGR-080은 약 80km급 사거리를 갖추고 있는데 폴란드는 이 탄약을 자국 내에서 직접 생산하기 위해 한화와 WB그룹이 합작법인을 설립하기로 했습니다. 이로 인해 폴란드는 앞으로 연간 수만 발에서 수십만 발에 이르는 대규모 탄약 비축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전시의 탄약을 외부 공급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건 전투 지속 능력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의미이고, 이런 현지화 과정은 천무가 임시 대안이 아닌 장기 주력 무기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구조적 기반을 마련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용과 공급 리스크를 비교해 보더라도 차이는 분명합니다. 하이마스는 발사대 가격도 비싸고 탄약 단가 역시 높은 데다 ITAR 규제 때문에 기술 이전이나 현지 탄약 생산이 제한적입니다. 반면 천무는 발사대와 탄약 모두 상대적으로 합리적인 조건을 제시하고 무엇보다 기술 이전을 유연하게 열어두었습니다. 폴란드 입장에서는 전력 다각화 차원에서 하이마스와 천무를 병행하되 신속하게 물량을 축적해야 하는 핵심 전력 구성은 천무 중심으로 조정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선택이 된 것입니다. 물론 기술적, 운용적 리스크도 존재합니다. 현지 조립이 빨라질수록 품질 관리와 표준화, 장기적인 유지 보수망을 어떻게 운영할지가 과제로 남습니다. 발사대와 유도탄의 신뢰성 확보와 안정적인 공급망 설계는 전시 상황에서 치명적 변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기업과 폴란드 측은 단순한 납품을 넘어서 현지 인력 교육과 정비 인프라 구축까지 포함한 완성형 패키지 전략을 추진해야 합니다. 이런 부분까지 지원해야만 천무의 가치를 온전히 증명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 사업의 전략적 파급력은 단순히 폴란드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폴란드 내 공장이 본격적으로 가동되고 대규모 탄약 비축이 현실화되면 주변 동유럽 국가들 역시 유사한 자급 체계 도입을 고려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한국 방산의 유럽 내 신뢰 자본을 단기간에 쌓는 계기가 되고 향후 추가 수출과 산업 협력으로 연결될 수 있는 정치 경제적 파급력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결국 지금의 속도전은 무기 면문을 단순히 배치하는 수준이 아니라 대한민국 방산이 유럽 전략 무대에서 차지하는 위상을 새롭게 정의하는 과정으로 읽혀야 합니다. 폴란드가 천무를 선택한 순간 유럽 전장은 사실상 한국 기술의 손에 들어갔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유럽에서 한국 무기는 값싼 대체제 정도로만 취급받았지만 이제는 주력 무기로 자리 잡으며 동맹국의 안보를 책임지는 수준까지 올라선 것입니다. 미국 하이마스가 지연으로 제 힘을 발휘하지 못할 때 한국은 총알 배송이라 불릴 만큼 빠른 속도로 수백 문을 내보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탄약 현지 생산까지 열어주며 폴란드를 단숨에 세계 최강 포병국 반열에 올려놓았습니다. 더 감격스러운 건 한국이 제공한 것이 단순한 발사대가 아니라 스스로 지킬 수 있는 힘이었다는 점입니다. 폴란드는 이제 매년 수십만 발의 유도탄과 전술탄도미사일을 자체 생산할 수 있습니다. 이 말 뜻은 유럽의 심장부에서 한국 기술이 곧 주권으로 이어지는 현실, 이것이 바로 국격 상승의 증거입니다. 한국 무기는 더 이상 보조가 아닙니다. 새로운 기준이자 유럽의 질서를 뒤흔드는 게임 체인저입니다. 수십 년간 미국과 독일 무기에만 의존하던 유럽의 관행은 무너졌습니다. 신속한 납품, 확실한 성능, 그리고 동맹을 존중하는 기술 이전까지 이 모든 걸 제공할 수 있는 국가는 한국밖에 없습니다. 유럽 언론이 한국을 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과 비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폭발적인 공급 능력과 기술력은 이미 전설처럼 회자되고 있으며 한국이 진정한 전장의 주역으로 불릴 자리에 올랐음을 증명했습니다. 폴란드의 천무는 곧 한국의 힘을 상징합니다. 만약 우리 기술이 없었다면 폴란드의 후방은 아직도 낡은 소련제 로켓으로 버티며 러시아의 위협에 떨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다릅니다. 한국 무기가 깔린 순간 러시아는 더 이상 함부로 서진을 꿈꾸지 못하고 유럽의 심장은 한국이 지켜주는 든든한 요새가 되었습니다.
지구 반대편 브라질 상파울루주 가비앙 페이쇼투 공장에 거대한 경락고문이 열리자 대한민국 공군의 태극마크가 선명하게 새겨진 육중함기체 하나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계약 체결 후 불과 2년, 통상적인 방산 도입 스케줄을 비웃기라도 하듯 C-390 밀레니엄 1호기가 세상에 나오는 순간이었습니다. 현장에 있던 브라질 엔지니어들은 환호했지만 정작 이 장면을 지켜보던 워싱턴과 록히드 마틴의 관계자들은 침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건 그냥 수송기 한 대가 나온 게 아닙니다. 지난 70년간 한국 하늘을 지배했던 미국산 C-130 허큘리스의 독점 카르텔이 깨지는 소리이자 한국이 더 이상 미국이 부르는 대로 값을 치르는 호구가 아니라는 선전포고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미국과의 혈맹을 의심받을 수 있다는 일부의 우려를 감수하면서까지 왜 남미의 브라질을 선택했는지 그 안에는 일반인은 상상조차 못한 치열한 수싸움과 기술 자립을 향한 소름 돋는 전략이 숨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내막을 낱낱이 파헤쳐보겠습니다. 사실 이번 롤아웃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영국의 군사 전문지 제인스 디펜스 위클리와 미국의 디펜스 뉴스는 한국의 선택을 두고 록히드 마틴의 아성을 무너뜨린 아시아의 반란이라며 대서특필했습니다. 특히 미국의 항공 전문 매체인 에비에이션 위크는 이번 계약을 분석하며 흥미로운 논평을 내놓았습니다. 그들은 한국의 결정은 단순히 성능 좋은 비행기를 쇼핑한 것이 아니라 자국의 항공우주 산업을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으로 밀어넣기 위한 고도의 산업정책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즉 겉으로는 브라질 비행기를 사주는 척했지만 실상은 우리 고품을 브라질 비행기에 태워 전 세계로 수출하겠다는 계산이 깔려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바로 이 타이밍과 거래의 조건입니다. 그동안 한국공군은 C-130 계열을 운용하며 미 정부의 FMS 방식에 상당한 피로감을 느껴왔습니다. FMS는 쉽게 말해 물건은 줄게 하지만 뜯어보진 말고 기술도 알려줄 수 없으며 가격은 우리가 부르는 게 값이다라는 식의 판매자 우위의 불공정한 계약입니다. 실제로 최근 C-130J30의 도입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았고 우리가 원하는 한국형 항전장비 통합조차 미국의 허가 없이는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돈은 우리가 내는데 주의 맹세는 미국이 하는 꼴이었죠. 이때 틈새를 파고든 것이 바로 브라질의 엠브라에르입니다. 사실 그동안 브라질은 절박했습니다. 보잉과 에어버스가 양분한 민항기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군용기 시장으로 눈을 돌렸지만 아시아 시장에서의 레퍼런스가 전무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이 점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방위사업청과 전문가들은 협상 테이블에서 C-390을 선택하는 조건으로 단순한 가격 할인을 넘어 기술 제휴와 국내 부품 생산이라는 카드를 던졌습니다. 미국이었다면 콧방귀를 뀌었겠지만 아시아 거점 확보가 시급했던 브라질은 이 제안을 덥석 물었습니다. 결국 이번 1호기 롤아웃은 한국이 브라질의 약점을 간파하고 우리의 자본력을 무기 삼아 얻어낸 기술적 승리인 셈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선택이 가져올 파급력입니다. 현재 전 세계 수송기 시장은 노후화된 C-130을 대체하려는 수요로 요동치고 있습니다.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포르투갈 등 유럽 국가들이 줄지어 C-390을 선택하고 있는 상황에서 까다롭기로 소문난 대한민국 공군이 이 기체를 선택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C-390의 몸값은 천정부지로 솟구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K방산의 보증수표 효과입니다. 우리가 7,100억 원이라는 거금을 들여 이 기체를 도입한 것은 당장의 전력 보강 목적도 있지만 미래의 카이가 독자 개발할 국산 수송기인 MCX의 개발 리스크를 줄이고 브라질을 통해 남미 시장과 유럽 시장의 공급망을 미리 장악하겠다는 포석이 깔려 있습니다. 미국이 독점하던 판을 흔들고 그 틈새에서 실리를 챙기는 한국의 전략, 이것이야말로 강대국 사이에서 생존을 넘어 주도권을 지는 초격차 전략의 진수라 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래도 미제가 최고 아니냐라고 반문하실 수 있겠지만 냉정한 데이터의 세계에서 C-390과 C-130J의 대결은 이미 체급이 다른 싸움이었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바로 심장에 있습니다. 미공군의 주력인 C-130J 허큘리스는 여전히 프로펠러를 돌리는 터보 프롭 방식을 고수하여 최고 속도가 시속 약 670km에 머무는 반면 우리 공군이 도입한 C-390은 V2500 터보팸 엔진을 장착한 제트 수송기로 최고 속도가 마하 0.8, 즉 시속 870km에 달합니다. 이는 전장에서 생존성을 가르는 결정적인 차이로 부산에서 평양까지 물자를 나른다고 가정했을 때 왕복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는 속도입니다. 수송 능력 또한 압도적입니다. C-390의 최대 적재 중량은 26톤으로 C-130J30의 약 21.7톤보다 4톤 이상 더 많은 화물을 실을 수 있는데 이는 완전 군장한 병력을 한 개 소대 이상 더 태우거나 장갑차 한 대를 더 여유 있게
있는 수준의 차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목해야 할 진짜 핵심은 바로 돈의 논리입니다. 현재 국제방산 시장에서 C130J의 가격은 옵션에 따라 대당 1,000억 원을 훌쩍 넘어가며 유지비 또한 부르는 게 값인 상황입니다. 하지만 브라질 엠브라에르 사가 제안한 C390의 기체 가격은 대당 약 5천만 달러, 하나로 약 670억 원 수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성능은 20% 이상 뛰어난데 가격은 30% 이상 저렴한 말 그대로 가격 파괴자인 셈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웃나라 일본의 실패를 거울 삼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본은 자주국방이라는 명분 아래 C2 수송기를 독자 개발했지만 대당 가격이 무려 2,300억 원에 육박하는 괴물이 되어버렸습니다. 지나치게 높은 가격 탓에 해외 수출은 전무하고 자국 내 조달 물량마저 줄어드는 최악의 갈라파고스 현상에 빠졌습니다. 반면 한국은 무리한 독자 개발 대신 검증된 C390을 플랫폼 삼아 기술을 흡수하고 부품을 국산화하는 실리적인 패스트 팔로워 전략을 택했습니다. 이번 계약을 통해 한국 업체들은 엠브라에르의 글로벌 공급망에 참여하게 되며 이는 향후 4억 달러 이상의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방산 전문가들은 추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도입은 카이가 추진 중인 국산 대형 수송기 개발 사업에 성패를 가를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입니다. 현재 카이는 3조 원 이상을 투입해 MCX를 개발하고 향후 140대 이상을 양산하겠다는 청사진을 그리고 있지만 후발주자로서 리스크가 큰 것이 사실입니다. 이때 이미 전 세계적으로 40여 대 가까이 수주하며 검증을 마친 C390의 운영 데이터와 설계 노하우는 우리 엔지니어들에게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교과서가 됩니다. 엠브라에르 역시 아시아 허브가 필요하기 때문에 한국 내 MRO 센터 구축과 기술 이전에 적극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우리는 수송기 세대를 산 것이 아니라 미래 한국형 수송기의 성공을 위한 시간과 경험을 산 것입니다. 브라질에서 날아온 C391호기는 단순한 수입 무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지난 수십 년간 미국 무기 체계에 종속되어 있던 우리 공군의 체질을 개선하고 구매자로서의 협상력을 극대화한 주권적 선택의 결과물입니다. 미국이 독점하던 하늘길에 균열을 내고 그 틈새를 한국의 기술력과 브라질의 플랫폼으로 메우는 이 전략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창조적 국방입니다. 이제 우리 공군은 더 빠르고 더 많이 실을 수 있으며 더 경제적인 날개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날개 깃털 하나하나에는 한국 중소기업들이 만든 부품이 박히게 될 것입니다. 일본이 고립된 기술로 막대한 비용을 치르는 동안 한국은 전 세계와 손잡고 시장을 장악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C390 도입을 시작으로 장차 우리 손으로 만든 MCX가 전 세계 분쟁 지역과 재난 현장을 누비게 될 날이 머지 않았습니다. 그때가 되면 우리는 더 이상 누군가 만들어 놓은 비행기를 고르느라 고민하지 않고 우리가 만든 비행기를 세계에 내놓으며 표준을 제시하는 진정한 항공선진국으로 도약해 있을 것입니다. 브라질에서 시작된 이 작은 날갯짓이 대한민국 방위산업에 불러올 거대한 태풍을 기대해봅니다. 다음은 25년 2월 26일 무인전투기 복합운영 영상입니다. 작년 말 대한항공 무인 편대기 연구팀 일부가 극비리의 미국 사설 풍동 시험장에서 시제품 엔진과 축소형 기체 모형을 이중 테스트했다는 정보가 유출되었습니다. 또한 국내 풍동 시설 결과에 더해 해외에서 얻은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반영한 뒤 기체 형상과 공기 흡입구 엔진 매칭을 다시 정교하게 조정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는 2025년 지금 개발하고 있는 무인기의 초도 비행이라는 목표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이렇듯 물밑에서 활발히 진행되어 온 검증 과정 덕분에 현재 무인 편대기 구상이 단순한 희망사항이 아니라 국가의 새로운 전력으로 구체화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5년 2월 25일 국방홍보원에서 전 세계 시선을 사로잡는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바로 국내 기술로 개발된 무인 스텔스 기술 시범기 출고식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저피탄 무인 편대기는 레이더 탐지를 어렵게 하는 스텔스 기술이 적용됐는데요. 유인 전투기와 복합 편대를 구성해 정찰 전자전 공격 등 임무를 자율 수행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국내외에서 폭발적인 관심이 쏠리고 있는 한국의 유무인 복합 전투체계의 핵심인 무인 편대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미 미국, 호주, 러시아 등 세계 여러 나라에서 다양한 기종이 시험 비행을 진행하고 있지만 한국 역시 KF-21과 연계할 무인 편대기를 본격적으로 개발 중이라는 소식은 이전부터 많이 들려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실물이 공개됐습니다. 과거 무인기는 정찰 감시 임무가 주력이었으나 최근에는 유인기를 호위하거나 공격 기만 전자전까지 아우르는 다목적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AI 자율비행 기술의 급진적 발전이 이를 뒷받침하며 무인 편대기는 유인기 대신 위험 지역에 침투하거나 상대방 방공망을 교란하는 등 전투에서의 가치가 폭등하게 되었습니다. 이 흐름 속에서 한국이 주목받는 이유는 KF-21이라는 차세대 전투기를 이미 개발 중이면서 동시에 무인 편대기까지 병행 추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미나 자료나 연구 발표에 따르면 대한항공 측이 개발 중인 무인 편대기는 KF-21과 1대4에서 1대5 비율로 묶여 편대를 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요컨대 KF-21 한 대가 전자전 감시정찰 공격 기능을 나눠 담은 다수 무인 편대기를 지휘한다는 구상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욱 충격적인 사실도 알려졌는데 바로 무인 협업 개념까지 가능한 전술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더 쉽게 말해 무인 편대기 내부에서 또 다른 초소형 드론을 사출하거나 자폭 기만 무장으로 쓸 수도 있다는 추가 시나리오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인데요. 이를 방증하는 해외 사례를 보면 보잉이 개발 중인 MQ-28은 이미 시제기가 시험 비행에 돌입해 주목받고 있습니다. 길이 11m, 무게 약 3톤 측면 흡입구로 기동성을 확보했다는 것이 특징이고 필요하면 자폭용 탄두 모듈이나 전자전 모듈을 머리 부분에 교체 장착하는 콘셉트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러시아의 경우 그롬이라는 무인 편대기를 공개했는데 이쪽은 최대 이륙 중량 7톤 규모로 더 큰 무장을 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개발 진척도가 지연돼 소프트웨어 안정성 부분에서 안정적이지 않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그럼 한국 무인 편대기는 어떠할까요? 먼저 전투기의 핵심인 엔진입니다. 엔진은 당연히 국산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전에 한국이 개발한 국산 엔진이 장착되는데요. 엔진 추력은 5,000에서 8,000파운드급에 이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음속이나 초음속에 준하는 기동까지 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KF-21과 편대 비행이 가능할 정도의 기동성을 갖추게 된다는 전망입니다. 한국이 개발한 무인기는 이미 해외 풍동 시험을 통해 기체 형상과 공력 특성을 수백 차례 수정하며 개발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오늘 공개된 영상에는 내부 무장창을 도입해 스텔스 성능의 전투기로 파악됩니다. 사실 이 정도 성능이면 소형 무인기 수준이 아닌 사실상 소형 전투기형 무인기로 가는 셈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무인기 편대는 하드웨어도 중요하긴 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AI 자율비행 소프트웨어입니다. 이를 통해 유무인간 혹은 무인무인간 실시간 데이터 링크가 원활해야 제대로 된 작전 수행이 가능한데요. 무인 편대기가 전투 중 돌발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지휘 통제를 받기 전에도 위험을 회피하거나 반격할 수 있어야 하고 동시에 아군 네트워크를 통해 적의 위치나 전장 정보를 공유해 효율적 작전을 전개해야 합니다. 때문에 군 관계자들은 이를 위해 방위사업청, ADD, 민간 AI 업체가 협업해 차세대 통합 C4I 시스템에 맞춘 표준 데이터 프로토콜로 개발했는데요. 이런 기술을 통해 흥미로운 요소는 무인 편대기 속 또 다른 무인기를 사용하는 전술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즉 초소형 드론이나 디코이를 내부 무장창에 탑재해 필요시 방출하는 전술입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이미 다른 나라들도 이런 전술을 적극 채용하기 때문에 한국도 이에 발맞춰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도 몰리냐라는 미니 드론을 전투기에 탑재해 발사하는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고 미국도 디코이 드론을 다양한 항공 플랫폼에서 써왔습니다. 대한항공도 마찬가지로 무인 편대기 내부에 소형 타격 드론을 넣어 방공망 앞에서 기만 정찰용으로 쓸 가능성을 타진 중이라는 내용은 이미 작년부터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의 핵심적인 내용인데요. 무인 편대기는 결국 KF-21과의 시너지를 염두에 둔 플랫폼입니다.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이나 정밀 유도 폭탄 같은 무장을 무인 편대기에도 장착 운용이 가능하게 만들면 유인기가 굳이 위험한 구역에 들어갈 필요 없이 무인기를 앞세워 표적을 타격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무인기가 호위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위험한 전자전, 정찰 임무를 분산 수행하면 조종사는 작전 지휘에 더 집중할 수 있는 것을
것은 당연합니다. 뿐만 아니라 실제 교전 상황에서 상대 레이더가 무인 편대기를 주된 목표로 삼는 순간 KF-21의 생존성과 은밀 타격 능력이 크게 상승하게 됩니다. 나아가 무인 편대기들끼리 서로 간 AI로 협업해 스스로 판단하는 전술도 연구되고 있습니다. 예컨대 적 레이더 탐지 범위에 일부 기체가 들어가 레이더에 자신을 노출시키고 다른 기체가 우회해 핵심 지휘소를 타격하는 식입니다. 이때 통신 지연이나 해킹 문제를 막기 위해 각 무인기가 분산형 AI 알고리즘을 갖추고 행동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보안과 암호화된 링크가 필수적입니다. 스텔스성 역시 중요한 대목입니다. MQ-28처럼 중간급 체급이라도 스텔스 실루엣을 어느 정도 구현하고 내부 무장창이나 램 소재를 통해 레이더 반사 면적을 줄여야 하는데요. 때문에 대한항공 측은 이미 작년 DX 코리아에서 공개한 모형을 통해 KUS-LW라는 콘셉트로 스텔스 형상과 내부 무장창 그리고 모듈형 설계를 시사했는데, 이는 러시아의 그롬이나 미국의 X-45 계열에서 볼 법한 특징을 두루 섞은 모습입니다. 이런 개방형 구조를 채택하면 전자전 모듈이든 공격 모듈이든 머리 부분이나 내부 창을 교체해 빠르게 임무 구성을 바꿀 수 있어 여러 작전에 대응하기가 쉬워집니다. 이와 함께 봐야 할 부분은 유지보수와 운용교리입니다. 무인 편대기를 소모성으로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도 그럴 게 여러 매체에서 보여진 무인기는 대부분 자폭 드론을 많이 봐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한국이 공개한 무인기는 다릅니다. 기체, 엔진, 레이더, AI 알고리즘 등 고가의 기술이 들어가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군은 이를 관리하는 전담 정비 조직이나 부대를 운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실제 전투 투입 시 일회성으로 날려버릴 것인지 귀환 후 재활용할 것인지 등의 교리도 고민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030년대가 되면 미국은 NGAD에 다수의 자율형 무인기를 편대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유럽도 FCAS, 템페스트 등을 통해 유사한 구도를 띌 가능성이 큰데요. 또한 러시아와 중국 역시 무인 편대기를 연구 개발 중이며 일본도 자국 차세대 전투기 프로젝트에서 드론 협업 개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만약 한국이 KF-21과 무인 편대기를 같은 시기에 맞춰 전력화한다면 세계적으로도 이른 시점에 유무인 복합 전투 체계를 실질적으로 굴리는 소수 국가 대열에 합류하는 셈이 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전통적으로 4세대 5세대 전투기만 보유해온 공군보다 유무인 혼성 편대를 운영하는 공군은 적의 방공망을 교란하고 인명 손실을 최소화하며 다중 임무를 동시에 수행하기가 훨씬 쉽습니다. 또한 무인 편대기의 성능이 충분히 입증되면 동맹국이나 중소국가는 고가의 전투기를 대량으로 살 예산이 없다면 유인기 소수와 무인 편대기 다수를 조합해 효율적인 공군 전력을 구성하자는 쪽으로 시선이 옮겨갈 것은 명확해 보입니다. 그래서 정부와 군 역시 KF-21에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 무인 체계 연구에도 별도 예산을 지원함으로써 속도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과거 T-50, FA-50, KF-21을 잇는 전투기 개발 경험이 축적되었고 그 사이에 쌓인 스텔스 소형 무인기, 프로젝트 노하우까지 흡수해 단계적 도약을 노리고 있는데 여기에는 FA-50을 무인화한다는 계획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무인 편대기가 전력화되면 실제 운용 교리도 획기적으로 바뀔 것입니다. 편대 내 4-5대 무인기가 각자 다른 역할을 맡아 유인기를 지키거나 먼저 적진을 뚫고 약점을 찾는 방식이 빈번해질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무인기가 위험한 지대공 미사일이나 적 전투기의 요격에 투입돼 시간을 벌어주는 역할도 가능해져 대한민국 전술교리는 획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한국이 이 무인 편대기를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생산 운용할 수 있게 되면 세계 수출 시장에서도 큰 몫을 할 텐데요. 이미 일부 국가들이 KF-21에 관심을 보이는 만큼 KF-21 플러스 무인 편대기 패키지로 제안하면 무기 시장에서 상당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게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정리하자면 한국 무인 편대기는 2025년 초도 비행, 2030년대 초중반 양산 및 전력화라는 대담한 일정을 내걸고 있습니다. 이는 호주나 러시아뿐 아니라 미국이 준비 중인 차세대 무인기와 시기를 어느 정도 맞출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대한항공과 ADD, 민간 AI 업체들이 진행 중인 물밑 협업을 통해 극비리의 미국 사설 풍동 시험장 테스트를 완료하였고 국내 시험 비행 성과가 모두 맞아떨어진다면 한국은 미래 공중전에서 절대 뒤처지지 않는 유무인 복합 전력을 보유하는 세계 몇 안 되는 나라의 이름을 올릴 것입니다.
1978년 우리가 자주국방의 척박한 땅에 처음으로 씨앗을 뿌리며 피땀을 흘리던 그 뜨거운 시대를 기억하십니까? 그 시대를 관통하며 살아온 우리 대한민국 국민에게 첨단 국방기술의 부재는 항상 가슴 한편을 짓누르는 뼈아픈 응어리였습니다. 과거 강대국들은 핵심 기술 이전을 철저히 거부하며 우리를 향해 노골적인 견제 장벽을 세웠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결코 독자적인 첨단 항공 전자장비를 만들지 못할 것이라며 오만하게 단언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은 그들의 콧대를 완벽하게 꺾어버리고 세계 방산시장의 거대한 판도를 근본부터 뒤집는 일대 혁명을 완성했습니다. 그 가슴 벅찬 반격의 중심에 바로 LIG 넥스원이 독자 개발한 소형 A사 레이더가 우뚝 서 있습니다. 최근 유럽의 저명한 군사 전문 매체들은 대한민국의 폭발적인 방산 기술력에 대해 경악을 금치 못하는 심층 분석 기사를 연일 쏟아내고 있습니다. 영국의 권위 있는 군사 전문지 제인스 디펜스는 대한민국이 네덜란드 국립 우주항공연구소와 협력해 소형 A사 레이더의 비행시험을 완벽하게 통과했다는 사실을 대서특필했습니다. 이 매체는 한국이 불과 몇 년이라는 짧은 기간 안에 항공전자 분야의 가장 견고한 빗장을 스스로 부수고 나왔다는 점에 주목합니다. 국내에 권위 있는 국방 관련 보도자료 역시 이번 성과가 고정이 전투기뿐만 아니라 미래전장의 다양한 플랫폼으로 끝없이 확장될 수 있는 무한한 잠재력을 지녔다고 높게 평가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핵심은 바로 이 레이더가 보여주는 압도적인 정량적 지표입니다. LIG 넥스원의 소형 A사 레이더는 레이더 반사 면적, 즉 RCS가 1제곱미터에 불과한 초소형 표적을 무려 90km 밖에서 정확하게 탐지해냅니다. 추적거리는 70km에 달하며 표적을 끝까지 물고 늘어집니다. 프랑스 항공기술의 자존심이라 불리는 라팔 전투기에 장착된 RB2 A사 레이더의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레이더는 RCS 10제곱미터 크기의 대형 표적을 150km에서 탐지합니다. 이를 1제곱미터 크기로 환산하면 탐지거리는 100km 이하로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이제 막 실전 테스트에 첫걸음을 뗀 한국의 소형 레이더가 수십 년간 막대한 자본을 쏟아부어 축적된 유럽의 주력 레이더와 대등하거나 오히려 그 이상의 효율을 뽐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참혹한 현실 속에서 기존 기계식 레이더의 처참한 한계를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나토가 동유럽 방어를 위해 긴급 투입한 유로파이터 타이푼 전투기들은 캡터-M 기계식 레이더의 치명적인 약점 탓에 러시아가 쏘아올린 샤헤드 무인기를 제대로 탐지조차 하지 못하는 굴욕을 겪었습니다. 결국 후방에서 비행하는 조기 경보기의 데이터 링크에 의존해야만 임무를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수백억 원을 호가하는 하늘의 제왕이 눈을 가린 채 허공에 주먹을 휘두르는 것과 다름없는 충격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뼈아픈 실패 사례는 세계 각국 군 내부에 내리에 소형 A사 레이더의 절대적인 필요성을 깊숙하게 각인시켰습니다. 대한민국은 바로 이 세계 방산 시장의 절박한 골든타임을 정확하게 파고들었습니다. 과거 미국의 엄격한 기술 통제에 가로막혀 피눈물을 삼켜야만 했던 우리가 이제는 전 세계가 애타게 찾는 게임 체인저를 직접 설계하고 당당하게 수출을 제한하는 지배자의 위치로 도약했습니다. 이 첨단 레이더의 진정한 파괴력은 전투기라는 좁은 틀에서 벗어나 다른 무기 체계로 눈을 돌렸을 때 이로써 거대하게 폭발합니다. 전쟁의 본질은 결국 누가 먼저 적을 발견하고 누가 먼저 치명적인 타격을 가하는가로 기결됩니다. 대한민국이 완성한 이 소형 레이더를 무인기, 즉 차세대 군단급 무인기나 가오리 X와 같은 스텔스 드론 체계에 접목하는 순간 세계 방산의 룰은 우리를 중심으로 완전히 새롭게 재편됩니다. 현재 미국과 유럽이 주도권을 쥐고 있는 무인기 시장은 막대한 자본이 격돌하는 피 튀기는 전쟁터입니다. 미국의 최신의 F-16V 전투기에 탑재되는 APG-83 레이더는 370km에 달하는 훌륭한 탐지 거리를 자랑합니다. 하지만 9세대 소자인 갈륨 비소 기반으로 제작되어 보열에 매우 취약하다는 치명적인 약점을 안고 있습니다. 반면 LIG 넥스원의 레이더는 열에 강하고 정보 처리 속도가 비약적으로 높은 최첨단 질화갈륨 소자 500여 개를 촘촘하게 배열했습니다. 전체적인 부피와 무게는 획기적으로 줄이면서도 정보 처리 능력과 전장 내구성은 극한으로 끌어올린 기술 혁신의 결정체입니다. 이 레이더 하나를 생산하는 데 투입되는 비용은 대형 전투기 레이더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현재 환율 기준으로 약 30억 원에서 50억 원 사이의 압도적인 가격 경쟁력을 전 세계에 과시하게 됩니다. 이토록 저렴하면서도 강력한 메인운을 수십 대의 한국형 무인기에 장착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인간 조종사가 탑승하지 않은 드론 편대가 적
적진 깊숙한 곳까지 침투해 거대한 감시망을 형성합니다. 적의 방공망이 아무리 두껍고 촘촘하다 한들 다방향에서 동시에 뿜어져 나오는 에이사 레이더의 입체적인 전파 그물을 피해 소물 공간은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는 유무인 복합 체계의 완벽한 실현을 의미합니다. 소중한 조종사의 생명을 담보로 도박을 벌이던 과거의 야만적인 소모전에서 벗어나 고도로 지능화된 기계가 선봉에 서서 전장을 완벽하게 지배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한국의 기술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술적 우위는 해상과 지상무기 체계와의 융합에서도 상상을 초월하는 경제적 전략적 이익을 창출합니다. 현재 전 세계 군대는 고작 수백만 원짜리 조잡한 자폭 드론을 막아내기 위해 10억 원이 넘는 고가의 요격 미사일을 발사해야 하는 가혹한 비용의 역설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방어할수록 국가의 국호가 바닥나는 기형적인 구조입니다. 하지만 한국이 자랑하는 국지방공 레이더나 차세대 비호곡학 같은 지상 단거리 방공망에 이 소형 A사 기술을 이식한다면 상황은 180도 달라집니다. 고정형 기계식 레이더가 구조적으로 놓칠 수밖에 없는 사각지대를 완전히 지워버립니다. 멀대처럼 몰려오는 적의 소형 드론대를 동시에 수백 개씩 정밀하게 추적하여 가장 값싼 국영의 기관포나 국산 레이저 무기로 요격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합니다. 수십조 원의 피 같은 국민 혈세가 투입되는 국가 방어 시스템에서 이 작은 국산 레이더 하나가 수천억 원에 달하는 경제적 손실을 막아내는 가장 든든하고 효율적인 방패 역할을 완벽하게 해내는 것입니다. 이 눈부신 성과 뒤에는 우리 연구진들의 피를 토하는 눈물겨운 사투와 숨겨진 비하가 존재합니다. 과거 우리는 미국의 암남 공대공 미사일의 소스 코드 제공을 간절히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철저한 안보 이기주의를 내세워 이를 냉정하게 거절했습니다. 동맹국이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냉혹한 국제사회의 현실을 뼈저리게 체감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를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 유럽의 미카 미사일을 선제적으로 통합하는 승부수를 띄웠습니다. 더 나아가 고체 램제트 엔진을 탑재한 독자적인 국산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 개발에 불을 지피는 강력한 기폭제로 작용했습니다. 강대국의 기술 통제가 오히려 대한민국의 완전한 무기 독립을 앞당기는 결과를 초래한 것입니다. 이러한 폭발적인 발전의 이면에는 국내 방산기업 간의 피말리는 기술 경쟁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LIG 넥스원이 선두로 치고 나가자 강력한 경쟁사인 하나시스템 역시 이탈리아의 방산거인 네오나르도사와 손을 잡고 치열한 소형 레이더 개발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기업 간의 이러한 사활을 건 건전한 경쟁은 결국 하드웨어 성능의 극단적인 상향 평준화를 이끌어냈습니다. 미국의 까다로운 수출 통제와 비싼 가격 정책에 염증을 느끼고 있는 동남아시아와 동유럽 그리고 중동 국가들에게 한국의 레이더는 거부할 수 없는 완벽한 대안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광희 산업이 목표로 하는 수출의 200억 달러 시대를 앞당기고 글로벌 토포 방산 강국으로 진입하는 가장 강력한 쌍두마차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사적인 흐름 속에서 과연 어디에 서 있습니까? 우리는 더 이상 강대국이 자신들의 입맛대로 짜놓은 체스판 위에서 비싼 값을 치르며 무기를 구걸해야만 하는 수동적인 소비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전장의 한계를 걷어내는 첨단 기술을 직접 통제하고 자본과 기술이 융합된 새로운 전쟁의 규칙을 당당하게 써내려가는 룰메이커로 우뚝 섰습니다. 첨단 무기 체계의 독자적인 개발은 오직 국방력을 강화하는 1차원적인 성과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우리 산업 생태계 전반에 막대한 자본과 고급 인력을 끊임없이 끌어들이는 거대한 블랙홀 역할을 합니다. A사 레이더 소자에 들어가는 최첨단 화합물 반도체 기술은 머지않아 국내 민간 6G 통신 산업의 핵심 인프라로 스며들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일상을 혁명적으로 바꿀 완전 자율주행 자동차의 고정률 센서 기술로 이어져 국가 경제 뿌리를 더욱 튼튼하게 다질 것입니다. 천문학적인 국방 예산이 그저 소모되어 허공에 흩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최고급 양질의 일자리를 폭발적으로 창출하고 대한민국을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첨단 기술 강국의 반열로 이끄는 가장 강력하고 확실한 마중물 구조를 완벽하게 완성해낸 것입니다. 우리가 직접 설계하고 깎아 만든 국산 레이더가 전 세계의 험난한 하늘과 바다를 빈틈없이 감시합니다. 우리가 창조한 지능형 방어 시스템이 타국의 굳건한 안보를 책임지는 위대한 시대가 마침내 도래했습니다. 수많은 실패와 좌절을 두려워하지 않고 묵묵히 연구실의 불을 밝히며 끊임없이 도전해온 우리 기술진들의 숭고한 피와 땀이 만들어낸 참으로 찬란한 결실입니다. 대한민국의 방위산업은 이제 오직 국가 생존만을 위한 몸부림을 넘어서 전 세계 기술의 표준을 선도하는 가장 굳건하고 영광스러운 반석 위에 올랐습니다. 압도적인 기술 초격차와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가격 경쟁력으로 무장한 우리의 첨단 무기들이 세계 지도의 모든 대륙위에 자랑스러운 태극기를 선명하게 수놓을 그날이 바로
바로 우리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언제나 흔들림 없이 전진하는 대한민국 산업과 국방의 위대한 승리를 확신합니다. 다음은 26년 2월 26일 FA-50 신형 레이더 장착한다 영상입니다. 여러 외신에서 핫 이슈로 떠오른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FA-50 PL에 장착될 팬텀 스트라이크 A4 레이더 이야기입니다. 이 레이더는 F-16V에 들어가는 APG-83과 사실상 동급으로 평가받을 만한 성능을 갖출 전망이라고 보도하고 있는데요. 이 레이더가 시험 비행을 성공적으로 마쳤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경공격기로 분류되던 FA-50 계열이 진짜 전투기로 거듭나는 과정에 본격적인 탄력을 받았다고 볼 수 있죠. 기존 FA-50 시리즈는 운용 효율과 훈련 기적 특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지만 전투기 본연의 임무 수행에서 늘 무장이 부족하다 또는 레이더가 아쉽다는 지적이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이번 팬텀 스트라이크 A4 레이더가 성공적으로 시험 비행을 마쳤다는 소식이 들리자마자 이런 의구심이 사그라들기 시작했는데요. 팬텀 스트라이크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별도의 액체 냉각 장치가 필요 없는 공냉식이라는 점입니다. 액체 냉각과 공기 냉각의 장단점이 분명히 존재하지만 우선 장점으로 무게와 공간이 절약된다는 것만으로도 한국에게는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는 것과 같습니다. 레이더를 경량화하면 항공기 기체 내부에 더 많은 무장이나 추가 장비를 실을 수 있고 기체 성능도 덩달아 나아집니다. 게다가 레이시온 측 정보에 따르면 팬텀 스트라이크는 최신 A4 레이더 대비 무게가 절반 수준이고 제작 비용 또한 절반 수준이라 합니다. 적게 들고 가볍다는 특징을 내세운 이 레이더 덕분에 FA-50PL은 기존의 일체형 디자인을 크게 바꾸지 않고도 A4 레이더를 장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FA-50PL이 F-16V와 맞먹는 탐지 추적 능력을 갖출 것이라는 주장에는 정량적 지표도 존재합니다. 통상적으로 F-16V에 탑재되는 APG-83 A4 레이더는 전투기급 표적을 120km 이상 거리에서 탐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팬텀 스트라이크 역시 비슷한 수준으로 추정된다는 분석이 있으며 심지어 인접국가에서 연구 중인 GAN 기반 소형 A4 레이더가 가진 광학적 전자적 성능 자료를 대조하면 무게 대비 출력 효율이 기존 갈륨 비소 레이더와 비슷하거나 더 우수하다는 보고서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거리는 운영 환경과 기체 특성에 따라 달라지지만 100km 내외의 표적 추적은 무난히 가능하다는 게 군 관계자들의 관측입니다. FA-50PL의 레이더가 이렇게 발전될 것이라는 소식은 한국의 경공격기 수출에 커다란 장점을 가져다 줍니다. 폴란드뿐만 아니라 미래의 다른 수입국들도 이 기체에 장착되는 레이더가 물건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도입 결정을 내릴 때 훨씬 수월해지는 것은 당연한데요. 특히 A4 레이더는 시야각이 넓고 동시 탐지 표적 수도 대폭 늘어나 기존 기계식 레이더와 차원이 다른 작전 능력을 발휘합니다. 대개 A4 레이더는 50개 이상의 표적을 동시에 추적 가능하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물론 실제 사용 환경에서 성능은 달라질 수 있지만 공냉식으로 제작 단가와 운용 부담을 줄인 레이더치고 이 정도 수준이면 대단히 매력적이라는 평가가 뒤따릅니다. 이 레이더가 정식으로 FA-50PL에 통합되려면 아직 최종 비행 시험과 인증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공냉식이라는 장점 덕분에 FA-50 기체 내부 개조폭이 크게 줄어들어 통합 과정이 이전보다 빠르게 마무리될 것이라는 관측도 있습니다. 원래 레이더 설계에서 냉각 구역을 확보하려면 내부 구조를 많이 변경해야 합니다. 하지만 공냉식이면 방결판과 필수 유량 장치 구성이 간단해지니 이 부분에서 시간을 크게 벌 수 있게 됐습니다. 과거에는 FA-50에 장거리 무장을 탑재할 수 있느냐를 두고 말이 많았습니다. 실제로 폴란드가 이 기체를 도입하면서 일부 정치권에서 왜 무장도 없는 훈련기를 샀느냐는 식의 비판이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항공 전문가들의 분석으로 볼 때 FA-50의 통합무장 포트폴리오는 이미 검증되었고 AIM-120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같은 서방권 대표 무장도 얼마든지 호환 가능하다는 견해가 우세합니다. 여기에 더해 한국은 국산 장거리 미사일 연구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어 향후 순수국내 기술로 만든 중장거리 미사일까지 탑재한다면 원천적으로 외부 규제에서 좀 더 자유로워질 전망입니다. FA-50PL은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인도가 마무리될 계획입니다. 이미 첫 물량으로 FA-50PL에 일찍 배치되긴 했지만
블록 20 수준으로 통합된 개선형이 내실을 갖춘 진정한 FA-50PL 모델로 거듭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레이더를 장착하면서 KF-16이나 F-16V처럼 강력한 공대공 임무 수행 능력을 보유할 수 있게 되는 셈이죠. 경전투기라는 태생적 한계를 넘어서려면 추후 더 많은 무장 통합과 엔진 출력 증강, 항전 장비 업그레이드가 필요하겠지만 A4 레이더가 선행될 경우 앞으로의 개량 작업은 한결 수월해집니다. 특히 한국 입장에서는 FA-50 시리즈가 훌륭한 로우그 플랫폼 역할을 해줄 가능성이 큽니다. KF-21 보라매가 미들 하이급 전투기로 자리 잡는다면 경량급인 FA-50 계열은 저렴한 운용비와 간편한 유지 보수라는 장점을 살려 대규모로 운용할 수 있는 전력 자산이 됩니다. 만약 팬텀 스트라이크 수준의 레이더가 장착되면 중거리 교전 능력도 상당히 올라가 기존 저비용 경공격기 이미지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폴란드 사례만 봐도 초기에는 무장 없는 훈령이라는 프레임으로 비판받았지만 실제로는 공대지, 공대공 무장을 모두 통합할 수 있는 여유 공간과 성능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앞서 말했듯 AIM-120 시리즈까지 고려 중이라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경공격기에서 벗어나 다목적 전투기로의 영역을 차근차근 넓혀가는 중입니다. 팬텀 스트라이크의 장착이 완료되면 작은 F-16 정도가 아니라 임무 프로파일에 따라서는 적어도 2세대 이상 상위 능력을 펼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전체 그림을 보자면 F-16V와 동급 A4 레이더 장착에 성공했다는 얘기는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탐지 범위와 다중 표적 추적 능력, 그리고 내구도와 가성비 면에서 팬텀 스트라이크가 꽤 훌륭하다는 뜻이며 이 점에서 폴란드가 결코 괜한 헛돈을 쓰고 있는 게 아님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해외 군사 전문지들도 팬텀 스트라이크가 드론이나 헬리콥터에까지도 적합하다고 언급한 적이 있는데 이는 반대로 말하면 FA-50 같은 경전투기에는 최적화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요약하자면 팬텀 스트라이크 A4 레이더가 가져다줄 변화는 단순히 전투기답게 싸울 수 있다는 차원을 넘어섭니다. 그리고 이것은 한국 방산에 있어서도 꽤 의미 있는 전환점입니다. A4 레이더라는 핵심 센서를 국산화하고 더 나아가 중장거리 미사일까지 자체 개발하여 통합할 시나리오가 점차 실현 가능해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후 팬텀 스트라이크의 시험 비행이 성공한 뒤 레이더의 냉각 효율과 표적 추적 성능도 실전에서 입증될 가능성이 큽니다. 재원상 100km 이상 떨어진 복수 표적을 동시에 식별하고 지형 추적 모드까지 지원하므로 전술 상황에서 단발성 타격과 병행하여 공중교전에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이런 센서를 장착할 수 있다는 사실은 FA-50 운용국들에게 실전성과 전력 가치를 극대화하는 기회가 됩니다. 개발사 측 역시 작지만 강한 A4 레이더를 내세워 다양한 기체에 탑재하려 노력 중인데 이는 경공격기 시장이 앞으로 크게 발전할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전 세계 무장 체계가 고성능 전투기만으로는 채워지기 힘든 환경이 되어가고 예산 운용 차원에서도 저비용 고효율 플랫폼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FA-50PL에 적용될 팬텀 스트라이크 A4 레이더는 이런 글로벌 흐름 속에서 빛을 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때문에 핵심은 FA-50의 수출 타깃 국가들이 필요로 하는 가성비, 실전성입니다. A4 레이더가 포인트가 되어 굳이 F-16 이상의 고가 전투기를 들이지 않아도 중거리 교전과 정밀 폭격 임무가 가능해진다면 선택의 폭이 넓어지겠죠. 폴란드를 비롯해 여러 나라가 지금 FA-50에 주목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흐름에 발맞춰 한국 방산업계가 또 다른 발전 단계를 밟을 가능성이 큽니다. FA-50 계열이 많이 팔릴수록 항전 장비 국산화나 장거리 무장 통합에 대한 기술력도 함께 성장합니다. 그 결과 향후 KF-21 업그레이드나 완전히 새로운 플랫폼 개발에도 도움이 될 것이 자명합니다. 그래서 팬텀 스트라이크 탑재는 단순히 FA-50 한 대만 살리는 이야기가 아니라 한국 항공산업 전반에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준다고 봐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공냉식으로 제작 단가와 무게를 줄인 팬텀 스트라이크 A4 레이더는 F-16V의 APG-83과 어깨를 나란히 할 만한 능력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을 만합니다. 경량 플랫폼인 FA-50이 그만한 레이더를 통합하게 되었으니 전 세계 경전투기 시장에 지각 변동이 예고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폴란드가 이 기체를 선택한 건 정치적 배경이나 일시적 필요 때문만은 아니었던 셈입니다. 오히려 미래지향적이고 비용 대비 전투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선택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가오는 수년 안에 어떤 추가 업그레이드와 무장 통합이 이루어질지 계속 지켜보면 한국 경전투기가 어느 순간 세계 시장을 선도할 가능성은 더욱 올라갔습니다.